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공사 도급계약서 작성 및 변경 7번째 시간인데요. 4강자 45강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이제 서울시의 공사 표준계약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가장 오늘 하는 강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사 기간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체상금이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뒤에서 보시겠지만 지체상금이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2023년도 법령 해설집에도 서울시 공사 표준계약서 해설이 있고, 그 다음에 교재에도 앞으로 들어갈 내용이 되겠습니다. 5조인데요. 공사기간에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1. 공사기간은 갑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착공신고한 날로부터 몇 개월로 하며 을은 2주 완료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갑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 을은 2주 완료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갑에게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갑을로 되어 있는데 조금 표현이 이상해요. 그렇지만 일단 이 뭐냐면 착공신고한 날로부터 공사기간을 계산하는 걸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 가지고 이 착공신고라는 것은 명확해요. 그래서 시공사가 조합을 통해 가지고 착공신고를 하게 되면 접수일자가 딱 나오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예를 들면 33개월 하면 개념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을은 2주 완료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갑에게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을이라는 것이 시공사지 않습니까? 시공사인데 시공사가 2주 완료일로부터 무장정 끌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2주 완료됐다고 조합이 시공사한테 통보를 하면 그때로부터 예를 들면 일주일 이내면 일주일 이내, 30일 이내면 30일 이내, 대신 30일 이내처럼 좀 이렇게 늘려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동안의 사업비, 그 다음에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조합이 다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줄이는 게 낫죠. 예를 들면 2주 완료 통보한 날로부터 3일 이내라든지 일주일 이내라든지 충분히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미리 준비를 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착공신고를 하도록 만든 다음에 착공신고일 날로부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착공신고 날을 뒤에처럼 이렇게 좀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 이사를 다 해가지고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자기들 이해타산 때문에 착공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늦게 하는 경우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착공신고를 시공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조합이 손해를 보고 그것은 고스란히 조합원들한테 오는 거죠. 조금 조합원 숫자가 많은 경우는 착공이 한 달 늦어짐에 따라 20억, 30억씩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은 돈은 아니죠. 자, 그러면 이 착공신고라는 말을 좀 애매하게 써놔가지고 실착공한 날로부터 몇 개월로 라고 표현을 하는 수가 있어요. 착공신고는 관할관청에 착공신고를 접수한 날, 그럼 수리를 하죠. 접수한 날 명확히 나옵니다. 몇 월 며칠이다. 그리고 실착공한 날이라고 하면 실제 공사한 날이에요. 그럼 착공신고와 무관하게 실착공한 날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착공신고를 7월 1일로 했다 하더라도 실착공일을 8월 30일 했다 그러면 우리는 실착공한 날부터 30개월이라고 했으니까 실착공한 날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따지는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실착공일의 개념이 애매하다 보니까 분쟁이 발생되고, 제가 최근에도 한번 조합의 사건을 얻어받아 가지고 실착공일에 대해서 굉장히 개념이 좀 애매해 가지고 싸움이 있었는데 쉽지 않은 소송입니다. 그리고 이 지체상금이라는 것이 보통 1일에 1000분의 1 정도 되는데, 1000분의 1 뭐 조그만한데 근데 1일에 1000분의 1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천억짜리 공사의 경우는 1일에 3억 원이나 됩니다. 3천억짜리 공사의 경우. 더 높아지면 5천억짜리 공사면 하루에 5억 원이나 돼요. 이게 적습니까? 적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체상금 대신에 뭘 더 해달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돈으로 나중에 공사 들어가면서 까겠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실착공일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체상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시공사는 어느 거를 원할까요? 가급적이면 실착공일 그런 다음에 좀 여유를 두게끔 만들려는 게 시공사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시작일이고 이제 끝나는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끝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표준계약서에 되어 있냐면, 공사 완공일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날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준공인가증을 하지 않고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도 공사가 완료된 것을 해달라는 요구를 시공자 측에서 하고, 실제 임시사용 승인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마무리가 조금 들었는데 들어가서 입주해서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임시사용 승인을 먼저 내놓고 그 다음에 좀 여유를 두고 마무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예. 우리가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냐. 이놈의 하도 업체들이 마무리를 조금씩 안 해가지고 그러는데 다 된 걸 가지고 이걸 하루에 3억씩, 5억씩 지체상금 물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준공인가 가로 열고 임시사용 승인이라고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많은 경우는 이걸 허용을 해줍니다. 근데 안 돼. 임시는 안 돼. 무조건 준공, 정식 준공인가 받은 대로 해. 그래도 됩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는 정식 준공인가증을 받은 날로 해놓은 거죠. 이 7번이라는 건 제가 해설 달기 위해서 한 것이지 원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날이냐 아니면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날이냐에 따라 가지고 지체상금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합에서 어느 거를 할지에 대해서는 미리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입찰 지침서를 만들어 가지고 교부할 때 미리 안 정해 놓으면 시공사는 자기들 유리한 대로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선정이 됐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죠? 나중에 계약서 체결할 때 못 고쳐요. 대부분은 실착공일로부터 그 다음에 임시사용 승인일까지 이렇게 시공사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초기한테 유리하니까. 예. 그런데 이걸 조합에서 만약에 자금 사정이 안 좋은 시공사 같은 경우 실착공 자꾸 늦춥니다. 늦추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조합원들이 손해받게 하지 않으려면 딱 준공인가 신청 착공 신고한 날부터, 그 다음에 2주 완료하면 7일 이내에 착공 신고해라 라든지, 만약에 7일에 착공 신고 안 하면 7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체상금의 공사기간을 시작으로 한다라는 조문을 넣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넣어서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맞춰서 들어와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공사 기간에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조문이 이제 계약 내용입니다. 계약 문서인데 여기는 별로 뭐 문제될 게 없다고 보이죠. 제6조에 보면 계약 문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 문서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상호 보완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 따라 각각 을이 행한 통지 문서 등은 계약 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당연하죠. 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서로 주고받은 문서는 계약의 내용으로 보는 거죠. 계약 문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공사도급 계약서, 계약 1번 조건, 입찰 유의서, 계약 특수 조건, 가끔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서, 공정예정표, 착공신고서, 산출계약서, 그 다음에 감독자를 임명한 경우 임명조서 사본, 계약 보증서, 입찰 참여 제안서, 홍보물 등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 뭐 공문서, 대출약정서 등도 계약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은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보통 공사계약서가 시공사의 경우는 계약 특수조건이라는 것이 잘 안 들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변경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시공사 공사 매약 나머지는 일반 내용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조합이나 그 공사에 좀 특별한 사항은 뒤에다 첨부를 합니다. 앞에 있는 그대로 써버리고 하기 때문에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사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계약문서 상호항에 상충 부분이 있는 때는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효력을 인정한다. 막 서로 여러 개 받다 보니까 이게 자꾸 정정하는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느 거를 먼저 우선순위로 두냐. 갑의 설계 변경 및 계약 변경 승인 문서, 그건 계약 변경을 승인한 마지막 문서가
가장 최종적인 거니까 그거. 그 다음에 계약서, 계약 특수조건, 계약 일반조건. 왜 일반조건보다 특수조건이 앞서죠? 일반조건은 일반적인 거고 이 공사에 맞춰가지고 뒤에 특권, 그러니까 뭐 특수조항, 뭐 이런項目을 붙이는 거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 특수조건이 일반조건보다 앞서죠. 그 다음에 공사 입찰 유의서, 입찰 참여 제안서, 홍보물 등인데 입찰 참여 제안서에 이렇게 제안하더라도 공사 계약서에서 참여 제안서하고 다르게 계약을 체결해 버리면 입찰 참여 제안서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안 돼요. 왜냐하면 입찰 참여 제안서에 했던 내용을 변경해 가지고 공사 계약서에 적고 도장을 찍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찰 참여 제안서대로 공사 계약서가 되는지 아닌지는 유심히 공사 계약서 검토할 때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설명서, 공사 시방서,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마지막에 설계도면, 산출 내역서 이런 등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해설집에는 다음과 같이 해설해 놨습니다. 제6조에는 계약과 관련된 문서를 나열해야 놓았는데 지면상 이 계약 문구 내용은 생략을 하며 6조 사항 1호의 갑의 설계 변경 및 계약 변경 승인 문서에 대해 살펴보면은 설계 변경 및 계약 변경 문서는 공사 도중에 작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것이 공사 계약서, 계약 일반 조건, 계약 특수권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설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효력을 가지는 문서가 이게 최종 문서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문서가 발생하는 이유는 보통 공사 도중에 시공자가 공사를 더 경제적으로 하기 위하여 또는 설계가 현장 공사와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설계를 부분적으로 변경하는 문서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조합에서 별 생각 없이 그 문서에 도장을 찍어주면 공사계약 자체가 변경되는 효과를 가지니 신중하게 판단하여 위 변경 문서를 작성해 줘야 할 것이다.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사를 하다 보면 시공사가 자꾸 조금씩 바꾸려고 그래요.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조금 이렇게 틀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도장 찍어 땅땅땅 찍어주면 그게 최종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합의가 된 걸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아요. 계약했다가 변경하면 변경한 게 최종적으로 효력이 더 크듯이 이것도 하는데 그걸 갖다가 보면 이거 해줘도 됩니까? 라고 자문 변호사한테 거의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모르니까 그냥 아예 좀 찍어달라니까 찍어주고 요게 더 좋다니까 찍어주고 이러다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가 누적이 되면 많이 달라져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공사 금액이나 조합원 분담금에도 지장을 주는 변경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가지고 온다고 바로 찍을 게 아니고 조합의 설계자한테도 물어보고 변호사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괜찮다 그러면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조 통지의 방법 및 효력인데 이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구두에 의한 통지 신청 청구 요구 해신 승인 또는 지시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공사와 관련된 거를 해가지고 카톡으로 해가지고 오케이. 그 다음에 전화를 해가지고 오케이. 이런 것이 이제 뭐 별 문제 안 될 것 같으면 상관없는데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문서로 주어야만 되지. 카톡 이렇게 보내면 뭔지도 모르고 알았어 이렇게 한 거를 오케이라고 봐야 될지 알았어 나중에 내가 검토해볼게라고 봐야 될지 있으니까 문서로 주어야만 효력이 있다라고 적어놓은 거죠. 그 다음에 통지정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상식이죠. 그 다음에 통지정의 효력은 계약 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당사자에게 도달하는 날부터. 그러니까 통지 효력은 도달됐을 때, 그 문서를 내가 받았을 때. 그리고 공휴일에 도달했을 경우는 다음날. 그러니까 다음날도 공휴일이다. 그럼 당연히 마지막 공휴일 해가지고 그 평일날로 따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는 계약 이행 중 이 조건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문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한 가지 조문별로 좀 특별히 이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하는 조문이 있어요. 그럼 그 조문을 보시고 이거는 우리 조합의 경우에 어떻게 정정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수정해야 되겠다. 이걸 미리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4조 똑같고 5조 똑같고 6조 똑같고 7조 다 똑같은 비중으로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만들고 국토부에서 만들 때에 일반적으로 그냥 흘려넘겨도 되는 조문 많아요. 야, 이거 뭐 표현 바꾼다 그래서 법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어. 근데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하시는 것이 말고 제가 이거 중요합니다 하면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홈페이지에 나중에 넣어놓을 테니까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 여기 4강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4강 추진의 운영규정 조합정관 해설단에다가 공사계약서 관련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더보기란을 치시면 4강자가 쭉 나와요. 쭉 나오니까 요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면 4강자 전체가 나옵니다. 그럼 그때 가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